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누구 만나면 정말로 그분 잘 안다. 또 일부러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이전에 또는 당대표 되기 이전에 청년 시절은 아니지만 중장년을 거치면서 정치인이 발전하는 그 과정, 이재명의 변화 발전 과정에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게 두 분 모셨는데요. 여수와 순천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지만 국감에서는 맹활약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는 정치인이어서 숨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고 유익한 얘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재밌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두 분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특집 인터뷰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계원 의원 그리고 순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문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이 지금 박수 스픽스 생기고 나서 제작진이 직접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경우는 참 드문데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야, 김문수 의원 이번 이제 국회의원 하신 지 이제 1년 한 네, 4, 5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1년 6개월 지났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에 대한 오해는 지금 많이 이제 좀 푸셨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그전보다는 예. 조금 더 그 덕분에 예. 좀 알아보는 분들이 좀 더 있긴 있습니다. 김문수 들으면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면 그 사람 아니잖아 뭐 이렇게 네. 가시는데 네, 대선 때는 자기 이름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제가 현수막까지 현수막 떼고 또 국회의원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름을 말을 이제 안 하고 못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표를 좀 얻는 데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어때요? 순천에서 활동하시고. 뭐 그게 이제 얘기거리가 되면서 예. 이재명 얘기하다가도 김문수 얘기하면 좀 대화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예. 얘기거리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2년 오래 되셨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 그 성남시장 때 첫 대통령 출마를 했었잖아요. 예, 예. 본선 말고 이제 예선 경선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 때.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최종 선출은 됐는데 네. 그 경선 과정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찾아간 케이스입니다. 야, 그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약간 이제 찬바람이 좀 시끄럽겠네요. 실제로 그거 대통령 선거 이제 지고 나서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구청장 출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 쪽에서 공격할 때 그걸로 제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쟤는 문재인 대통령 도운 게 아니고 이재명 도운 놈이다. 예, 예. 그러니 다들 참고하셔갖고 저 경선 때 투표해라 이런 게 실제로 좀 있었습니다. 그때 경선에서 그러면 패배했습니까? 졌죠. 예. 어디였습니까? 서울시의원.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성북구에. 거기서 서울시의원 이제 2번 한 다음에 예. 구청장 도전 그때 했는데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이재명 제가 이재명 대통령 때 이제 후보 예. 또 그때 이제 조직본부 김용 대변인이랑 같이 예. 조직본부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하면서도 이제 각 지역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 이제 지원을 했는데 성북도 그때 찾아갔었어요. 네, 예. 유일하게 이제 예. 서울에 있는 후보 중에 근데 도움이 될지 알았는데 제 사무실에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어요. 이제 대선 예, 예. 끝나고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구청장 후보한테 찾아온 첫 케이스긴 했습니다. 2017년부터 그러면은 이제 조 의원님이나 2016년부터죠. 2016년부터 2017년 대선 때는 이제 실제 이제 함께 하면서 캠프에 들어가서 이제 조직 관리를 하셨다는 거고.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 5년 시절은 조금 힘드시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당선이 되셨기 도지사가 때문에 됐죠. 또 이제 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나가보면 이재명 대통령 친한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요. 예. 원래 친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 거 보시면 약간 야, 저 사람 내보다 더 늦게 알았는데 이런 생각 좀 안 좋은 드십니까? 현상이죠. 그래요? 예. 그 당시 이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 시절에는 참모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참모한테 우리 지도자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는 하늘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의외로 솔직하시고 우리 그 참모들한테도
엄청나게 존중하고 존대를 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요즘 대통령이 워낙 이제 일정도 많고 국정에 뭐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정말로 이제 본인 표현대로 영혼을 갈아넣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옛날에 가까웠던 동지들한테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약간 섭섭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고요. 예. 제가 보기엔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워요. 아, 대통령이 저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 참모들은 정말 뼈가 녹을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거든요. 예. 예, 거의 뭐 24시간이 부족하게 뛰었을 것이고요. 제가 생각엔 1년 안에 체력이 고갈될까 걱정돼요. 자, 캠프도 계셨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제 쪽으로 또 뭘 맡아서 예, 정책 수석했습니다. 정책 수석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재명 이제 도지사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뭐 네. 비슷한데 네. 뭐 하여튼 자리만 좀 이렇게 옮긴 것 같다. 어떤 느낌입니까? 기본적인 철학과 그 행정을 그 컨트롤하는 능력들은 비슷한데 이제 그 범위가 이 경기도에서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졌고 오히려 더 세계를 향해서도 좀 활짝 그 뛰어나가는 네. 예, 그런 큰 좀 변화를 느낍니다. 예. 예, 지금은 그때 당시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경기도 이 정도의 제한이 됐다면 지금은 세계를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물론 이제 기본적인 철학과 정책적 그런 마인드나 이런 감각들은 그때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대본 없는 질문들이니까 약간 긴장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실제로 김은서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아, 기대 이상입니까? 그 정도를 해낼 것이라 이렇게 좀 예측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님 성남시장이나 이제 도지사 할 때 또 당대표 할 때부터 계속 보면은 저희들은 계속 봐왔는데 항상 그 만족도나 기대치가 똑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갈수록 지지도가 올라가거나 뭔가 처음에는 약간 복잡하고 아 저렇게 하면 될까 하는데 꼭 마지막 결론은 오 대단하다 박수 이렇게 예. 끝냈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장 할 때는 성남 시민만 위하는 정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하고도 어쩔 때는 오히려 싸워야 되고 또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도지사가 되니까 거꾸로 경기도민 전체를 이어야 되니까 성남 시민이 그때는 좀 양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대통령이 되면 더 그렇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의 정말 대통령이 되면서 세계의 지도자로도 지금 우뚝 서고 이 트럼프하고 보면은 되게 트럼프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폼을 잡고 막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저도 긴장을 했는데 갈수록 트럼프가 긴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좀 느낌도 정말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지금 개방해서 네. 국민들을 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그 회의 스타일이 사실은 그 경기도에서도 확대 간부회 할 때 다 네. 오픈을 해버립니다. 토론하고 직원들은 다 보고 지금처럼 이제 대통령 행위니까 이제 국민을 통해 방송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때도 다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변절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전에는 5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도 김용부 원장을 만나기 전까지는 뭔가 있겠지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나 5개나 다 있었으면 네. 근데 그 오해를 푸는데 대선 이전부터 제가 이제 책도 읽어보고 자료도 보고 또 인터뷰도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와, 한 사람의 정치인이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검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미안한 마음이 네. 들어서 저는 지난 대선 이제 기간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이거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이제 과정에서 두 분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김문수 의원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걸 뭐 이겨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잖이 억울해 죽겠는데 네. 그러면 정치를 차라리 포기를 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지금 이 난관을 뚫고 나가지라고 했던 장면이 좀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지도자들은 좀 그런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통의 이렇게 정치인들하고도 다른 게 이게 사실은 뭐 포기하는 게 나의 앞으로 행복한 삶, 또 특히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정치를 그만해야 모두가 행복해 나를 위해서는 행복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포기를 해버리면 이 많은 국민들이
더 불행에 빠질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또 국민의힘의 저런 정치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데 내가 그래서 포기를 못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거 사리사욕 몇 푼 안 되는 걸 챙길 리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걸 굉장히 믿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목숨을 위험을 당하고 사법적인 리스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칼을 갖고 해치고 그랬잖아요. 살해를 하려고. 예, 했죠. 그래서 그런 살해 위협도 있고 가족들은 더 그럴 텐데 또 자녀들까지 막 털고 네. 또 우리 여사님도 털고 근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도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사회를 바꿔나가고 기득권하고 싸움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그거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그걸 바꾸고 공격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우리를 더 공격한다. 근데 거기서 살아나려면 우리가 최대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근데 깨끗하게 한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건 또 하나만 하니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이제 검찰이 370몇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또 여사님에 대해서도 100번 이상 막 그렇게 틀 때 네. 와, 옆에 보는 사람도 무조건 이재명 김혜경 여사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본인도 어느 순간에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의심을 하게 되거나 그러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의심이나 뭐 단 한순간도 그건 없고요. 그래, 다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앞에서는 의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던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영수 비서실장, 네. 성남에서부터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예. 예, 원래 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검찰 수사 그때 예.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예. 극단적 선택을 하셨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도 당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한 건으로 당했는데도 이렇게 집요하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본인도 연금도 날아간다. 기소해가지고 실형받으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가족들의 삶을 챙겨야 되는 이 부담감 때문에 결국 그 삶을 놓았지 않습니까? 삶의 끈을.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놓기를. 예,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으면.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사건이 수십 건을 기소를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의 사건만 해도 사실 암 걸린다. 네. 이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수십 건의 덫을 놓고 죽이러 달려드는 이런 형국인데 그 과정에서 주변의 그 사람들이 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는 김용 대변인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가시면서도 또 앞에서는 의연하게 대응하는 그러면서도 저는 뒤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또 언론에서는 가져와서 봐라 옆에 사람 죽어서 있는 책임 얼마나 아니냐고 또 괴롭혔습니까? 2차로 사실은 가해를 하는 예. 그것이 완전히 계속 악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처럼 묘사했어요. 이재명 대표. 야, 근데 두 분도 만약 이재명 대통령 위치에 서 있다면 예.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내기 쉽지 않죠. 솔직히 그렇죠. 한 인간으로서 한두 건만 해도 검찰이 저렇게 특수부검사 70명이 달라붙어서 죽이러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예. 근데 그거 있고 광주지검에 능가하는 검사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한 인간을 잡기 위해서 온갖 먼지털이식 수사 이거 털다 보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이미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경험을 했어요. 집요하게 본인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고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치도 본인이 10원짜리 한 장도 철저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본인은 떳떳했던 거고 대응할 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죠. 이 질문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들은 그 당시에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도 다 공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중앙당에 와서 민주당에서 이거 좀 책임 좀 져라. 이게 뭐냐 이거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좀 나서줘야 되고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호소를 하든 이러면
사실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보호를 해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가 오히려 냉랭하게 그건 뭐 잘 모르겠다 또는 한 발 건너 서서 이제 쳐다보는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말 그대로 변방에서 밑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먼저 정치를 출발했잖아요. 예. 보통의 이제 정치인들은 이렇게 중앙에 와가지고 여기서 친목을 쌓고 인맥을 쌓은 다음에 이 강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거꾸로 정치를 하다 보면 여기서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제 기득권과 타협을 하거나 개혁에는 소홀하고 시민과 국민 속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정치인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기득권 속에서 정치를 하면 그게 보호는 받기는 쉽지만 사실은 좋은 정치를 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거꾸로 이제 시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어려운 곳에 들어가고 노동자들 또 인권 빈민들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정치인들이 그를 오히려 미워하거나 아이 쟤 뭐 저기서 뭐 하고 있으면 누구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주지 않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쟤는 기득권 우리한테 도전이나 하려고 그러고 지만 잘난 채 뭐 저렇게 하고 있지 도와줄 필요 없어 이런 게 실제로 있어가지고 두 개의 지점이 있었는데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그 내부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해경공 홍 씨를 비롯해서 뭐 김부선 뭐 이 사건 그 상황에서 그래도 당시 추미애 대표가 정확하게 가르마를 탔습니다. 후보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사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도 또 출당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당내에서 중진들까지도 가서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출당론, 이게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그때는 또 이해찬 대표가 그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이재명 대표가 결백하고 당을 위한 역할할 뿐이다. 이렇게 제대로 인정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재명이 있었지. 다 모두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 예, 다 이재명 대표를 알아보면 진면목을 알아본 분들이 있었다. 예,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뭐 다수였다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네. 다수는 아니었고. 그나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알아줬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신화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보면 두 분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니까 당장 내년 지방선거 되면 나는 어떻게 공천할 거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적으로 유권자 또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 것이냐. 똑같이 해서 야, 너 해. 그냥 콕콕콕 다 찍어주고 지역구 되면 시장도 뭐 도의원도 시의원도 다 그렇게 이제 해버리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제 정치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처럼 좀 따라쟁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나름 뭐 가까이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팔고 다니잖아요. 최소한 파는 사람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 당원들이나 또 도시의원 지방자치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 정치를 어렵게 하려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시대에 좋은 대통령 지도자를 그냥 따라하기만 하자. 그 100% 따라할 수도 없을 텐데 반의 반이라도 따라하기만 하면 나는 성공한다고 본다. 근데 그분이 일단은 그 어려운 사람 측은지심, 애민정신이 있으니까 일단 그걸 좀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가진 권력이 내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하시고 나는 그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힘 있는 사람들 쪽에 기울기보다는 늘 국민들 편을 서민들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또 그러려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저도 뭐 흔히 국회의원 공천권이 있으니까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착착착 정리해가지고 그냥 착 해버려 막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그거야말로 이제 그 기득권 정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만 그게 또 무책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기득권 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오히려 끼어 들어오기가 쉬운 무조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닌 사람은 아니더라라고 소수라도 이렇게 뭐 해당 행위자라든가 정말 저런 사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은 미리 좀 배제시킬 건 해주고 또 평상시에 정말 애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좀 공천을 잘 받을수록 도와주고 그러나 이제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과 시민들이 정말 뽑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국회의원 얘기는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정량평가와 정신평가를 적당하게 섞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건 이해를 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다 그러면은 당원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네, 것도 그렇게. 한계가 있긴 한데 지역구가 지금 순천 어디입니까? 갑인데요. 예. 순천, 광양, 곡성, 구례 4개 시군을 갑으로 둘로 나눠놨는데 순천, 광양, 곡성, 곡성, 구례. 예. 예. 그 4개 시군을 2개로 쪼개서 갑을이거든요. 갑을입니다. 근데 저는 갑인데 예. 이제 순천 인구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저는 순천 시내가 대부분이에요. 그 순천 쪽에 붙어 있는 광양 쪽, 구광양 쪽이 이쪽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양, 광양도 곡성, 동광양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양은 전체. 광양, 곡성, 구례는 저 지역구가 전혀 아닙니다. 거기는 예, 예. 이제 을쪽이라 예. 그 이제 을쪽 순천에 국가- 신대가 아닌데 포함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순천 저는 지역, 순천, 예, 순천 순수하게 지역이에요. 순천시네.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동네 순천. 네. 늘 시끄러워서 원래 순천이 되게 예. 참 딸을 순 그다음에 하늘천 그다음에 하늘의 이 명을 따라서 사는 예. 착한 사람들 동네인데 언젠가부터 정치적으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순천은 원래 네, 교육 도시로 교육 굉장히 도시로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라남도의 동편에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서편에는 목포가 있고 동쪽에는 순천이 있고 네, 네, 순천. 중간은 뭐 어쨌든 광주가 있고 뭐 이렇게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거기서 정치하는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 많이 겪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지역구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하시려고 지금 활동을 예.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백 없는 사람이 역량 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내가 정치 한번 하고 싶다 유권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공적 의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네요 순천시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그때 거리로 같이 아무런 뭐 정치의 목적도 아닌데 이건 아니지 해서 거리로 뛰어나와서 같이 뛰어다닌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공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너무 당의 기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적 자세가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 좀 더 이렇게 배려를 해서 좀 정치를 할 수 있게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또 특혜가 되니까 예. 이제 소수 청년이나 여성, 뭐 장애인 중에 그런 분들 한두 명 정도는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천을 좀 예. 해주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도전한다고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좀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인기가 많이 올라가 보니까 지원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근데 그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지금 나타나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문은 개방해 놓지만 혹시 윤석열 그때 검찰 독재 정권 때 길거리에 나가서 몇 번이나 이렇게 구호라도 외치고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좀 공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검증이 안 돼서 이 정치가 그리고 너무 어렵고 또 잘못하면 가족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이제 지방선거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국정 운영 모델 그리고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 당원들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전략으로 한 몇 %를 하고 또 일반 경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미리 알려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수는 어떻습니까? 여수 시장이면 네. 엄청 이제 큰 자리지 않습니까? 여수는 갑을로 지금 네, 여수, 두고 예, 여수는 계시죠? 가버리고요. 예. 예. 어차피 이제 중앙당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의 원칙과 방침, 예, 뭐 전략은 어떻게 하고, 전략적 공천은 어떻게 하고, 여성, 청년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에 한 열흘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미 이제 방안을 예, 정해서 방안은 전국에 예. 있는 예, 예. 전 지역구에다가 다 이걸 예. 이제 주면서 예, 지방선거를 이런 예. 규칙 하에 치르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안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기본적인 방침은 예, 도저히 그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 예.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이 경선을 통해서 예. 이제 실력 대결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당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천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린 것은 예. 지방선거 엄청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뭐 7개월 남아 근데 있거든요. 금방이죠.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제 경선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네. 이것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할 네. 것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은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점점 재미없게 가고 있다 그러는데 좀 이제 더 네. 재미있게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이제 그 지지, 응원 뭐 이런 게 엄청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지율로 좀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으로 한 70% 가야 되는데 일부 여론조사에는 69%까지 있다고 네. 하지만 네. 네. 이게 객관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조사 기법상에 뭔가 좀 특성이 다르다라고 이제 봤을 때 네. 조 의원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하는 것과 국민들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지지율이 같다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론조사의 특징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지지하는 정당 이런 쪽에 좀 적극적인 주도층이 가세하기 때문에 그걸 좀 반영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좀 중간에 계신 분들이 여론조사에 좀 적극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로 어쨌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은 이제 의사표시를 6대 4 정도로 한 60대 35? 그러기에는 예, 지금 예. 우리가 그냥 정당 지지를 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제3자가 보더라도 이 정도 하면은 네. 한 70% 나오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80% 지지율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지금 미스매치 부조화가 되는 것을 정치 쪽에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서 좀 네. 김의원께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대통령은 좀 억강부약 그러니까 좀 그동안 기득권과 혜택을 많이 본 쪽은 조금 예. 이렇게 자제를 시킨다거나 하면서 동시에 이제 좀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지율에서 보면 똑같이 이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좀 기득권이나 조금 예. 이제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 예. 쪽은 다시 이제 표를 안 주고 네. 이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 그 지지율이 늘어나지 않고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한쪽에 늘고 약간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판에 궁극적으로 갈 때는 둘 다 이익이 좀 되는 방향으로 항상 그 조정을 하는 그런 정책을 꼭 이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때 막판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양쪽 다 한쪽은 좀 손해가 나고 한쪽은 이익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제로섬이 약간 돼서 그런가? 약간 그렇게 저는 해석도 하고 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드러내놓고 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예, 뭐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지지율이 예. 30%를 항상 하회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60%에 근접하는 것은 사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청년 세대에 대한 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좀 탁월한 정치 감각으로 이번에 제대로 좀 매사한 전국에서 지금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요. 지금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서울에서 한 10% 정도가 네. 예. 그 빠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좀 부동산 억제 정책 같은 규제 정책이 막 나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10% 빠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또 종합주가지수 오르고 에이펙 잘하고 이런 것도 이제 올라가고 뭐 그런데 평균적으로 또 비슷해지고 약간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라는 게 워낙 규모가 크고 또 분야가 다르기도 하고 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 복잡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건으로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평균으로 제로섬이다라는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수권 능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역량 말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 실제로 국정 운영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만큼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내는 힘은 뭐 50, 60% 있다고 치지만
여기에서 실제로 국가 운영도 잘하겠느냐라는 확신을 지금 뭔가 국민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칼싸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패싸움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줘야 하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투쟁성은 좋고 선명성은 분명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거 잘 아는데 세상이 투명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추진력만 좋다고 되는 것이냐 이게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질문처럼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 기득권 구조 말고 주류 사회에 사실 우리 다 편입 못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대표님은 편입하고 사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바깥에서 늘 소위 말하는 주류를 향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우리 사회 이렇게 가야 된다. 더 진보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많이 외쳐왔지만 그 주류의 안에 있는 사람들, 요즘 이재명 대통령 보면 저는 많이 느끼는 게 결국 이쪽 저쪽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책임을 이제 주류는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득권과 좀 다른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주류의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지역구 공천 문제나 지역 현안을 다루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운동성보다는 오히려 이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자의 자세. 네. 아버지의 마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의 뭐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집단적으로 학습이 되고 그것이 자기 정치에서 구현되는 과정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면 이게 좀 중도가 이쪽으로 좀 더 돌아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혼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대통령은 네. 최근에 보면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뭐 트럼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국들하고 상대를 해서 거기를 안심을 시키고 거기하고 협상이 돼서 그들과 함께 뭔가 일을 이뤄내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어쨌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기업들, 그 기업들 또 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되거나 우리 뭐 반도체 또 자동차 이번에도 이제 그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또 엔비디아 그분들 이렇게 만나게 하고 또 대화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대통령님은 보니까 거의 그 주류들과 함께 세상을 하고 그들이 이 사회를 잘 이끌어가고 돈을 많이 벌게 한 다음에 그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을 돕게 한다는 이 구상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나도 그냥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나는 늘 청렴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윤리의식은 철두철미해. 공적 마인드가 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 훨씬 더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넘어서서 국정 운영 역량 면에서도 탁월하다. 부분적으로는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저는 뭐 압도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먹사니점이라고 얘기하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유능하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원들의 과제가 되면 이게 이제 집단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따라하기로 이재명 대통령 따라하기 국회의원 모임 뭐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이 지금 나이 드신 분이 하면 자기가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조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도 정치 끝이다 라는 각오를 하면서 우리 지역구에 어떻게 이렇게 구현을 해낼 것인지를 가지고 일종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는 고객 중심, 국민 중심, 철저한 실용주의, 이념이 아닌 실용주의 이 정책으로 국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우리 좀 민주당이 좀 못 미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또 국회 내에서 국힘당과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 상대하는 정당에 또 이런 태클이 있기 때문에 그 전면적으로 생각한 대로 그 정책이나 개혁 정책이나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내고 확실하게 내란 청산과 그 정치 개혁 그리고 민생 중심의 그 정치 개혁, 제도적 기반 마련 이런 것들을 잘 주도해 나가면은 국민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우리 민주당으로 되돌려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면 뭐 이런 이야기 방송에서 처음 할 것 같은데요.
자, 노무현 대통령 부산, 문재인 대통령 부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목포, 호남 대통령, 영남 대통령 이런 개념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수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두 분과 인터뷰를 하고 저는 이제 영남 쪽에서 태어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영남 대통령이다 이런 개념이 일단 이퀄로 성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정치적으로 엄청 바뀌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구 경북에 오면 내 고향 안동에서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영남 출신 대통령이다라는 것이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안 되는 것을 최초로 바꾼 대통령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국민의식이 굉장히 빠르게 정말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고 근데 말씀은 뭐 저 경상도 그 억양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대한 생각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그게 약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균형 성장에 네. 대해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시고요. 예. 균형 발전에 대해서. 원래 이 지역주의가 만들어진 게 박정희 정권, 박정희와 윤보선 네. 예, 그때 당시 5대 대통령 선거였을 겁니다. 예. 그때 사실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건 호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걸로 해서 역전을 한 겁니다. 네. 전국에서 거의 다 졌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부산 정치 파동 예. 그때 이제 호남 그 김대중 이게 이제 지역주의로 몰면서 이게 지역주의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 정치적 산물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오히려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호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양모 호남의 시무 국가라는 표현인데 예. 정말 우리 호남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큰 대의 앞에서 그 항상 선택을 해왔다. 네.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아니 그런 어려운 사자성 할 때는 이야기하고 풀이를 좀 해주셔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님께서 예. 그 난중일기에 예. 이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예, 그게 예. 사자성으로 뭐라고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양무 호남 예. 시무 국가. 시무국가. 예. 예. 그리고 시무국가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 우리 시무 지금 나라가 없다.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양무 호남이 없으면은 시무 국가 나라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가 바뀌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제 정치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하고 있다라는 것, 소통하는 방식, 참모에 대한 것, 국무회의 공개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고 있는 국민에 대한 이런 그림 하나하나가 단면일 때는 잘 모르지만 다 모아놓고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아마 국운 100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다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여당의 역할이 좀 더 좋으면 잘하면 나아지면 좋겠다 이러면 약간 주제 넘은 이야기가 됩니까? 여당도 잘하고 있는데 여당이 좀 더 호흡을 좀 더 가다듬고 적극적으로 좀 예. 뭐 저희들이 여당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대통령님은 정말 큰 그림을 갖고 예. 임기 중에 이 정말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또 향후 50년, 100년 먹고 살 먹거리를 세팅을 해 주시려고 네. 온갖 힘을 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 이제 근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우선은 이제 내 표되는 일 예. 이런 거에 조금 더 너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스스로 반성을 해보고요. 뭐 조금 신경쓰니 아니고 뭐 많이 신경 써도 좋은데 이게 뭔가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느낌은 저희 뭐 정책 성향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그럼 대통령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국회의원들도 같이 가야 자기 정책 이익이 더 커지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재명 스타일을 학습한다거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이렇게 좀 받아들인다는 느낌보다는 뭐 어쨌든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박수 보내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 게임이 됐을 때는 이게 에너지로 이렇게 발현이 되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예. 곧 자신의 성공이고 지역의 성공이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또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자신의 지역에서 더 특화된 성공의 그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이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광역단체장이 되고 다음에 이재명을 뛰어넘는 대통령으로 꿈을 키워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노력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네.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렸고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이런저런 뭐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고 제가 조금 전에 와 순천거기만 보니까 복잡해 죽겠어요. 네. 왜 이렇게 싸웁니까?라고 하는데 노광규 시장을 제가 또 모르는 분도 아닌데 조기훈 의원 나오셔서 뭐 이번에 국정감사할 때 네. 김건희를 통해서 돈을 얼마를 가져와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네.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네. 오히려 여수로 일부는 뭐 관제인지 비관제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막 몰려가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왜 노광규 시장하고 그렇게 갈등이 하여튼 저희 문체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문체위에 유독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문체위에서 이제 보셨겠지만은 김건희가 발기를 하면은 종묘가 카페가 돼버려요. 네, 용상이 소파가 돼버리고 네, 수장고가 개인 서재로 전락하고 명성황후 침전이 무슨 호텔 침실처럼 자유롭게 들락드는 예, 이런 황당한 국가 모독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예. 국기문란. 그런데 그 김건희의 어두운 그림자가 순천만에까지 뻗쳤다는 겁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순천만이라는 거. 저도 이제 정원축제에 가보니까 정말 네. 좋더라고요. 네. 와, 그 앞에 막 잔디 왔지요. 네. 야, 정말로 참 좋은 잘 돼 일단 있- 국가정원으로 네. 이렇게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어떤 내용으로 이제 노광규 이제 시장 소위 이제 그 노광규 시장이 네. 김건희를 꼬셔서 본인 표현입니다. 김건희를 꼬셔서 표현을 꼬셔서 이런 네, 말을 하면 애니메이션 어느 클러스터 교회에서 예산을 아. 300억에서 2천억으로 늘렸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이 300억으로 2천억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원도심의 발전과 그 원도심의 작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출발했는데 원도심하고 순천만 정원을 확장시켜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원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걸 연결시키는 거짓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다.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표현도 씁니다. 예, 예.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6개월 뒤에는 현실이 돼버립니다. 예. 순천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확장을 그 문체부에 요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청한 지 20일도 안 돼서 바로 승인을 해줘 버립니다. 예. 그리고 승인한 과정을 살펴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서면 질의를 했더니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예. 출장도 신청이 오고 나서 출장 간 게 아니고 20일 전에 내려갔던 출장 기록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이라고 하는데 순천만이 최적지라고 사업의 최적지다. 애니메이션 사업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원본을 보니까 홍보에 적합하다. 예. 사업의 최적지가 아니고 이렇게 또 그 허위 사실 허위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기업들이 순천만 정원으로 원한다. 예. 근데 로커스라는 회사 하나만 예. 기업들이 아니고 한 기업만 셀프 추천을 한 겁니다. 그 뭐 자본금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예, 그 로커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예. 2천억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김건희가 그러면 이거 가만히 2천억으로 해줬겠습니까? 예. 특혜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살펴보니까 김건희의 최측근인 한경화가 순천만 정원 박람회 총감독으로 선임이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급여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하고 나중에 임박해서 두세 번 출근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양평 고속도로 우회 노선 설계한 동해종합기술 아시죠? 예, 예. 그 정점래가 예. 대주주인데 그 회사가 여전히 대주주인 한종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데서 337억에 달하는 순천만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을 맡습니다. 일단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예, 로커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로커스는 예, 자기 영업이익이 1,600만 원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노광규 시장이랑 투자 협약을 하면서 1,600억 원을 투자한다. 2천억이 아니고 1,600억 예, 이렇게 부풀려 버려요. 자기 자본 순자본금이 62억짜리 회사가 무슨 수로 1,600억 원을 투자합니까? 그 물론 이제 김건희의 그 국정농단 비선 예산이 실현돼 가지고 이 예산을 그 로커스에 몰아줬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랐겠는데 이렇게 해서
예,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가 밝혀진 겁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밝혀낸 것은 대단하고 그러고 이거 계속 들어가면 우리 밤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어쨌든 김건희와 노광규 시장이 협의해서 예산을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많이 갖다 줬다. 3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늘렸다. 자, 그렇게 했고 잘 꼬셨고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요거 지금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이제 국회의원은 뭐 국가를 이제 국민들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역 쪽에서 보면 뭐 바다로 가든 공중으로 가든 육지로 걸어가든 결국 예산 많이 받으면 우리 지역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시샘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조계현 의원께 비판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 본인이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악마와 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실제 제가 또 본질을 들여다봤더니 과거 2006년에 사업이 시행된 순천 신대지구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저렴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순천시장이 노광규였는데 국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 경자청 광양만 구역청 그쪽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그 승인 권한이 넘어간 것은 2008년이에요. 그러니까 순천시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당시 속기록에도 노광규 시장이 그 환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었는데 그걸 거짓말한 겁니다. 더구나 노광규 시장은 세무사 출신의 검사 아닙니까? 세무사가 누구보다도 개발이 환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에 깨듯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중원건설이 그 어마어마한 11,000세대예요. 한두 세대가 아니고 11,000세대가 개발이 됐고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결국 중원건설의 호주머니로 돌아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11,000세대면 노광규입니다. 수백억 원이 아니고 수천억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건 어쨌든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중원건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지역구 활동하면 지역 그 중원건설 엄청 큰 회사하고 지금 대우건설 인수하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중원건설이 또 갖고 있는 신문들이 언론들이 저를 공격해요. 그 신문이 공개를 합니까? 네. 이미 뭐 언론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증이 하나 더 있어요. 어쨌든 열심히 싸우셔서 국민들은 이게 진실을 밝혀보자.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김건희 예산을 2024년도에 300억에서 390억으로 늘렸는데 300억에서 390억. 일단 그리고 이제 25년에는 800억, 2026년에는 이제 그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총 2천억인데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하면서 2024년까지만 집행이 됐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썼냐? 순천의 남부터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독립운동의 성지로 알려진 남부터 광장을 그 남부부터 그 복원사업 해가지고 34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주 아름다운 남부터 광장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을 110억을 들여가지고 철거하고 새로 애니메이션 업체들 입주시킬 건물로 만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기존에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깨부수고 4년 다시 만에 예산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서 그걸 시의회 의결조차도 동의도 거치지 않고. 근데 그런 거는 실제로 아무리 이제 국가 돈이고 예산 많이 따오는 사람이 장땡이라 하더라도 그건 보조금법 위반이죠. 이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또 218억 원을 습지센터, 순천만 정원의 습지센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로커스 그리고 여수 MBC를 거기에 이제 혜택을 줘서 입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앵커 기업이라고 해서 입주시킨다고 하는데 여수 MBC는 방송사 아닙니까? 애니메이션하고 하등 관련이 있는 회사인데 여기를 앵커 기업으로, 앵커 기업은 후발 기업을 선도하고 스타트업들을 선도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주도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기업이 앵커 기업인데 그 계약서에도 투자 협약서에도 오히려 융복합 애니메이션 이쪽 사업으로 전환을 도와준다 순천시에서. 그러니까 앵커 기업의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야, 오늘 근데 우리 조계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신 언론사를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중원건설 이야기하고 여수 MBC를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다 그냥 좋은 게 노광규 시장의 독선 행정을 제가 비판하는 거지 제가 순천 시민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5월 15일 날
그 비 내리는 순천에서 순천 시민들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야, 그건 진짜 감동. 예, 아시죠? 그 진짜 그 창대비가 내리는 생에서 그 안경이 막 이렇게 좀 시민들이 스모그가 돼 있는 우산을 쓰고 그렇게 있다가 하면서 안 보이니까 이거 우산 그러니까요. 걷어버립시다. 비를 고스란히 다 맞으면서 그 경청하는 그 순천 시민들을 보면서 그거 보고 운 사람들이 큰절을 하셨어요. 그렇게 충절과 의리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광주 시장이 독선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든 시설물들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무속과 주술에 사로잡힌 이상한 조형물들을 만들고 네. 아마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거 따로 한번 하시죠.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 요 대목에서 아니 잠깐만요. 네, 여기서 네, 네. 시청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아까 소개를 우리 조계원 의원님은 여수가 지었고 있는데 순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오히려 순천이 지었고 이 김은수 의원은 네. 왜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문체위 소속이니까 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문체위 소관 사업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김건희가 등장하는 거고 이 김건희의 국정농단 비선 예산이라는 게 실체가 드러나고 이 비선 예산이 만들어지기의 과정이 노관규의 거짓말, 순천만 정원 아등에 관련이 없는데 애니메이션하고 김건희한테 거짓말하면서 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순천만 정원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을 늘렸는데 그 돈마저 허투루 써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이 건수 보면서 제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우스개로 질문 안 드리고 우리 김은수 의원님 말씀 듣고 싶은데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천 문제를 열심히 싸워주는 여수 출신 국회의원이 계셔가지고 참 정치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단순히 어떤 지역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여기가 저기에 쓰인데 그게 이제 이웃 동네 이 일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이제 문체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상임위 차원에서 직접 장관을 상대로 또 질문을 하고 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이 참 우리 노광규 시장님이 사실은 대단한 분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낙연, 이재명 그때 경선할 때 두 번째 대통령 나왔을 때 아마 순천에서 유명한 정치인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재명 지지선을 한 분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 대선 때 22년인가 그 무렵에 두 번째 선거 때. 두 번째 선거 때. 그래서 사실은 제 고향분 중에 아유 이렇게 또 앞장서서 지지선을 해주니까 저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었고 제가 순천에 정치하러 내려갔을 때도 사실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우리 민주당이 다 그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암행어사 피켓했다 그걸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들고 다녔고 또 한때 우리 이재명을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그걸 뜻을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느낌이 이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는가 보다. 물론 이제 핑계는 누구하고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야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였고 물론 이제 좋은 대통령, 좋은 영부인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분이 이제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 행사에. 더군다나 김건희는 2번이나 왔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괜히 이 지방에 2번이나 오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의심스러웠고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이제 의심을 갖고 이것저것 이제 시민들도 저 사람이 그냥 올 사람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교회의 영상이 최초로 아까 300억짜리를 내가 김건희 꼬셔가지고 2천억짜리를 만들고 뭐 이랬다는 걸 자기 스스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더러운 돈, 더러운 권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순천시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과연 정말 깨끗하게 그런 돈들이 어떤 김건희의 손으로 정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물론 이제 그거 확정적으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혜 검은 고리가 벌써 3개나 지금 드러나요. 그대로나 이제 이런 몇 가지 아까 또 한경화 씨 그 총감독은 117억짜리 행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들이 어쨌든 뭔가요 김건희 쪽으로
혹시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 국민의 피땀 흘린 이런 예. 그 고혈을 예. 김건희에 의해서 예. 오염이 돼버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나갔는데 이 맞습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이렇게 그건 이제 됐다는 제가 그런데 더군다나 특검의 예. 수사를 의뢰할 그 문체위 차원에서 의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문체위 차원에서 감사도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중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그걸 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노광규 시장이 이것을 좀 조계원이 순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실제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제 데모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근데 관제되면 아닌지 예, 뭐 아니요 그 관변 단체들 예. 자기들 밝히고 있으니까 그건 예. 관제 데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면 합니까? 순천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예산을 가로막고 있다. 근데 김건희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은 12.3 내란이 실패하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자기들이 두드러 부시고 남부터 광장 두드러 부시고 이러면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원래 25년으로 계획됐던 예산들은 이제 윤석열 내란이 실패로 끝나면서 김건희 예산은 이제 집행이 안 됐죠. 네. 근데 그걸 제가 마치 가로막은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그 노광규 시장께서 스펙스에 예전에 나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아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하자라고 하면 제가 당연히. 초청해서 한번 아니,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사실을 다 국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단 하나도 답변하지 않고 이 여수와 순천 간의 대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호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론권은 당연히 뭐 예. 주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약간 그런 배신을 너무 쉽게 했고 예.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 이재명 후보. 대통령 예. 또는 후보 예. 또는 그 여사님이 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윤석열 예. 정권의 하에서. 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들과 함께 뭐 배 타고 다니면 사진 그 찍고 어디 뭐 이렇게 같이 행사하고 저녁 먹으면서 웃고 이런 것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은 정당 소속이 없고 무소속 시장으로 지금 계신 거죠. 무소속이. 예,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과 무소속을 2번인가 3번인가 예,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고 서울에서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 예, 출마를 처음에. 하셨던 적이 있고, 맞아요. 아 정말 노광규 시장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이 특정 지역의 단체장이 기초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무대에 올라와서 대화가 되는 것만 하더라도 현안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갈등 양상인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이슈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제대로 논쟁하고 따진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수도권에서 놀라운 것은 기초의원 하던 분이 광역의원으로 갔다가 국회의원 되는 코스가 민주당에 너무나 일반화돼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데는 전문가 집단, 명망가 중심으로 영입하는 구조인데 하여튼 이런 이슈를 보면서 참 지역 이슈도 얼마든지 서울 이슈가 되고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노광규 시장을 엄청 키워주시는 역할도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저 노광규 시장하고는 사실 개인적인 사감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인연이 없던 게 아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독선적 행정에 의해서 순천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탕진되고 노광규 시장의 무엇을 믿는지 모르지만 천공도 놀라고 자빠질 만한 주술과 무속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밝게 하고 제가 이제 순천의 지역구 두고 계신 김은성 의원께 하나 여쭤보면 제가 순천 쪽의 정치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 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사람을 질리게 해서 결국 정치판에 떠나도록 해버리는 맞습니다. 이상한 정치 풍토가 있다. 순천만 가면 사람들 다 죽는다. 네. 이 죽는다면 정치적으로 매장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그 지역에 소변 안 본다는 사람 그쪽으로 너무너무 많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순천이 그런 정치 풍토가 있는데 아메너사 김문수는 완전 다르다. 거기서 막 진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맞부딪혀서 제대로 싸워서 정의와 원칙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다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엄청 공격 많이 받으실 건데. 엄청 맞죠. 그러니까 어디 행사장에 가면은 일단은 이 소개나 축사를 국회의원인데 한참 뒤에 합니다. 순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예. 어쩔 때 또 기분 좋을 때는 또 빨리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시장의 기분에 따라서. 예, 그때 이게 굉장히 바뀌어요. 예. 그래서 어쩌다 이제 이렇게 기분 좋고 또 제가 칭찬을 했거나 어쩌다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후에 일주일 정도는 되게 저를 또 잘 해줘요. 근데 대체로는 또 뭐 하다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당연히 엄청 반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저 시민들 특위라도 시의회에서 만들어서 얘기라도 들어주는 좀 역할을 하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또 의원들이 할 수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런 걸 예를 들어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주장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엄청 저를 또 비판을 하고 또 한때는 또 축사 제가 못 가니까 영상 축사를 보냈더니 예. 우리 당원이 의원님 축사 영상 안 틀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 주최자분들한테 막 화를 내고 따졌죠. 틀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네. 틀었다 그러는데 뭔 소리예요 도대체. 자세히 보니까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인가 제 것만 미리 이제 영상 주소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이게 그 전에 선배님들은 이런 걸 갖고 어디 누구한테 얘기하냐 창피하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능하고 바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해도 또 말도 안 하고 그러지 않냐라고 또 공격을 해서 2번, 3번 죽여서 이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질리게 해버리는. 무능하고 질리게 만드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자세히 파고 들어서 예. 있는 그대로 틀기는 틀었다는데 뭐 30분 전에 틀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라고 저는 이제 그날 현장에서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 거기서 떠들어 버리면은 또 시민들 오신 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예. 국회의원 싸우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꼭 참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정도 제 페이스북에다 있는 사실 그대로 썼습니다. 오히려 그걸 그대로 올려버린다. 네, 그대로 그냥 이런 일이 예,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제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쓰면 시민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고 김문수 말도 괜찮네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안 할 때는 다 그 노 시장님이 다 옳고 김문수는 다 잘못된 걸로 이게 소문이 나요. 프레임이 만들어졌는데 이 일이 이제 대응을 하니까. 근데 김문수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었더니 저분이 시장도 좀 이상한 애라고 조금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했고 제가 지금 오늘 조계현 의원님이 얘기해 주는 것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나씩 계속 반박하면서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너무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도 예.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가 왕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뭐 시의원이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고 그 의장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시장이 네, 의장한테. 예. 그러니까 의장이 바로 저 면책 특권도 없고 한데 저 시의원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시의원을 발언을 못하게 의장이 의원을 제지한다. 시장한테 보통은 정상적인 시의장과 시의회라면 시장 지금 뭐 하는 건 태도입니까? 하면서 똑바로 대답 잘하세요.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시장 편을 들어가지고 시의원의 발언을 방해해버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공론의 장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제 주어진 권한이냐. 뭐 똑같이 시민들을 위해서 유권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유권자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의원은 하나하나 따박따박 끝까지 따진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좀 재미는 있습니다. 그냥 사랑방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막걸리를 하면 되고 그 순천의 김치나 뭐 춘천의 뭐 돌산의 갓김치까지 와서 진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넥타이 딱 풀고 약간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돌아가면 하면 되는데.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막걸리 또 김치 이런 거 많은데 알겠습니다. 여수는 더 많고. 그리고 경주 황남빵도 좀 가져와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그 경주라는 데가 과거에 우리 수학여행 가고 이랬던 데지 않습니까? 야 여기를 세계적인 지금 도시로 만들어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해서 식당에서 손님 치르는 것이 힘들어서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 하나를 브랜드화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황남빵, 국립경주박물관 그리고 여사님이
저 불국사 쪽을 계속 다니면서 불국사에 지금 막 사람이 엄청 많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결국 브랜드로서 뭔가 만들어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역량은 에이펙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가면 참 대한민국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초선 의원 두 분 이렇게 모시고 하니까요. 네. 약간 희망이 많이 생기는데 첫 번째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확고하시고 두 번째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뭔가 하자. 또 두 분이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의식이 남다르다는 건 이미 이제 정평이 나 있으니까 결국엔 지역구 주민들은 참 좋겠다. 이런 분들과 이제 경쟁할 사람은 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경쟁에서 이기면 더 좋은 정치 하시는 거니까요. 조계현 의원이나 김원수 의원 이렇게 통해 두 분 통해서 많은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두 분이 좋은 정치 할 수 있도록 이리저리 소개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인데요. 스픽스와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준비했는데요. 자동차 보험 해마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적정한 가격인지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지 31개가 넘는 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다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적의 그 시점에 가장 저렴하고 혜택이 많은 이런 상품들을 소개하는데요. 자, 1644-1226, 1644-1226으로 전화하시면 더 착한 보험과 그리고 스픽스가 함께 만든 보험 상담 프로그램인데요. 1644-122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전기매트입니다. 가전의 명가 1월에서 준비한 초특가 기획전인데요. 두 가지 상품인데 자, 54,900원의 더블 사이즈, 싱글 사이즈는 44,900원인데 여러분 침대에 딱 올려놓고 쓰기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빨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안전장치 확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절전형 아랫목 온찜 매트 44,900원, 54,900원. 제가 직접 써보고 있는데 아주 좋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1월 카본 원목 마루 매트는 여러분들 소파 같은 데 올려놓고 딱 쓰시기가 좋은데요. 싱글 사이즈 28,900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시면 싱글 1 플러스 이런 49,900원이니까 스픽스몰에서 겨울 여러분들 따뜻하고 저렴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계현 의원 그리고 김문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으로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추운 계절이죠. 그럴 때는 깔아야 됩니다. 바로 전기매트의 명가 1홀에서 매트 2종 세트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본 원목마루 매트인데요. 깔끔하고 세련된 원목마루 느낌 그대로 살렸고 탄소 열선이 따뜻함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뜨끈한 아랫목 온돌입니다. 자, 싱글 구성 한 세트가 28,900원, 더블 구성 두 세트가 무려 49,900원으로 7,900원의 할인 효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집안의 효자템이고요. 아랫목 온찜 매트입니다. 초절전 70W 전기세 절감은 기본이고 전자파 걱정이 없고 물 세탁까지 가능한 찜질방 가실 필요가 없는 그런 매트가 되겠습니다. 배송비가 당연히 포함이고 자, 싱글 사이즈 44,900원, 더블 사이즈가 54,900원으로 해서 10,000원만 더해서 넉넉한 더블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어디를 찾아도 이 가격 없고 이번 겨울 뜨끈뜨끈한 1월 매트로 스픽스몰에서 준비하십시오.